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가가 그리 떨어질 때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더니만 그렇죠? 네. 예, 방송하는 오늘은 또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샀어야 됐나? 그 투자자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네. 이제 떨어질 만큼 소위 떨어져서 반등이 오는 걸까요? 뭐 지금 하루하루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전거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아슬아슬 위험할 뻔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이제 화요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바닥잡기 구간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이제 순매수세가 좀 본격적으로 뭔가 붙어주는 그런 그쵸.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뭐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금토일이 연휴였기 때문에 뭐 찰실한 장이 좀 일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지난주 그래도 한 2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반등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냥 되돌림 정도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 이란 전쟁 갑자기 이제 전면전 나선다 이야기 네. 나오고 검은 월요일도 뜨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조금 더 추가 하락장이 나오려나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 또 들어 올려주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은 뭐 시장에 대한 추세적인 믿음이랄까, 뭐 기업의 이익이랄까 사실은 크게 변한 게 없잖아요. 근데 결국 흔드는 게 수급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수급이 흔드는데 수급은 뭐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렇죠? 유동성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며칠 사는 움직임들 아직까지 뭐 좀 확신을 갖기는 기대는 않는데 확신 갖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바닥 구간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들마다 이제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긴 한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하락률만 봤을 때 단순하게 하락률만 봤을 때 코스피 시장 지수가 지금 거의 한 25% 30% 가까이 빠진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 지수는 그보다 더 많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 지수 하락률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서 2년치 동안 빠져야 될 하락분이 거의 한 2, 3개월 정도 만에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디커플링 되면서 가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코스피는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약세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수 하락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그냥 종목들 단순하게 5월달 6월달부터 종목 그냥 신규 매수해서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와중에 지난주 이제 지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하락률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반대 매매나 투매 이런 이제 물량들도 일부 좀 다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B2 물량들 다 이제 턴 상황에서 어차피 진공 상태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세만 조금만 이렇게 잘 들어와 준다면은 반등 추세로 이제 돌아갈 만한 그런 이제 흐름들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촉매 트리거가 조금 부재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래도 제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봤었던 거는 CPI, PPI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호르무즈 회어 이제 봉쇄했다가 막 그 봉쇄 해제를 푸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음료품 이제 가격을 좀 이제 누르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 살짝 들어왔었는데 그걸 또 다시 좀 시장 불안정하게 흔든 게 이제 다시 이제 이란 전쟁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를 이제 바라볼 때 약간 좀 차별화된 부분이 뭐냐면 약간 K 증시는 이꼴 반도체 지수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주 증시도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지금 조정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횡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제 반도체 쪽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경로를 조금 더 두드러지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의 좀 차이점이
좀 나타나는 그런 장세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큰손 자금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금리를 계속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큰손 쪽에서는 좀 더 강하게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트리거들을 하나둘씩 지금 만드는 과정 속에 7월달 장세가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리 얘기하셨으니까 금리는 좀 이따 얘기하고 수급 얘기 나온 길에 사실은 그 6월 말에 이제 기관들의 리밸런싱 얘기 나오면서 많이 흔들렸잖아요. 외국인들은 사실 최근 며칠 사지만 기조적으로 파는 거고 개인들이 시장을 떠받치면서 왔는데 여태까지 소위 이제 개인들의 머니 무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고객의 탁금을 보면 제 기억도 한 130조 넘었던 게 지금 108조거든요. 그죠? 네. 이런 것이 개인들의 어떤 수급 약화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시장의 여력이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광기가 가장 많이 좀 서려 있었던 그 구간대가 6월달 장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쪽으로만 이제 자금이 막 수조 원대 이상 네. 몰렸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지금 정부 쪽에서 레버리지 관련해서 이제 보완책도 뭐 마련했다라고 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그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자정작용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레버리지 상품과 네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사실 결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투자자나 그걸로 해서 돈 버는 업자들은 자정 안 한다니까요. 정책으로 얘기를 네. 정책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1,000만 원에 3,000만 원 올리고 그 전에 도대체 무엇들 하고 누워 계시냐. 뭘 조치를 내놓으려면 좀 빨리 좀 내놔라. 대통령이 꼭 얘기해야 하느냐. 결국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도 제가 말이 좀 길어 죄송한데 어제 기사가 아니 대책 나왔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거래가 많지? 금요일 나오고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려면 빨리 하라 이런 거. 그러니까 자정 얘기하셨고 제가 흥분해가지고 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줄어들긴 하겠죠. 이제 네네. 변동세 줄어들긴 할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자정작용에 좀 맡긴 그런 상황이고 네.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음해복리가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반 뭐 지수 추종이나 산업에 추종하는 레버리지도 음해복리가 적용되면은 반등 줄 때 일반 그런 상품에 비해서는 회복 속도가 더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음해복리고 뭐고 나는 지금 그동안 우리 반도체로 네. 수익 못 낸 거 지금 이참에 뽑아야 된다니까요. 레버리지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런 심리죠, 뭐.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또 빠졌으니까 네. 지금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네.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다. 일반 그런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뭐 단순하게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타이거 상품 봤을 때 최고가가 37,000원인가 그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네. 빠진 가격 구간대 보면은 10,000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이제 전고점 구간대까지 가려면은 거의 한 3.7배 정도 가까이 올라와줘야지만 그 전고점 구간까지 회복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주도 그만큼 그 이상으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올려줄 수 있느냐. 오히려 본주보다 회복 속도는 더 더딜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좀 이런 위험성을 겪은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기회라고 하니까 또 들어가자 하시는 분들은 또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개인 자금이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펌핑이 됐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받아주는 주체는 외국인과 이제 기관 쪽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증권사에서 소위 신용을 공유하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하잖아요. 신용은 있는데 쓰지는 마세요. 미술한 것도 가능한데 하지는 마세요. 안 합니까? 하죠. 한다니까요. 그죠? 네.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증권사들은 돈 버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이 거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의 탐욕과 공포가 그죠? 네. 양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 쏠림과 그 과격한 조정에 따른 변동성, 지금 흐름에서의 바닥권을 좀 잡아간다. 여름이 지나면 이제 하반기는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됩니까? 아니면 이제 기존의 상승종은 좀 훼손이 돼서 적어도 이제 뭐 박스권 조정으로 가는 건가요? 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큰 뷰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시장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 장에서 봤었거든요. 올해 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간 다음에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락폭 자체가 매우 강하게 나와서 사실 지금 장은 조정에서 그냥 하락장, 폭락장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장이잖아요. 지금 장을 하락장이라고 보지 않으면 저는 그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락의 시작은 5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미 지금 하락장이 반영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하반기 증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 고민 좀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하락세가 깊게 나오면 골이 깊을수록 또 높게 간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수급적인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트럼프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이란 전쟁을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 그 동맹국들과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그걸 좀 실무적으로 좀 협력 단계에 나서는 그런 시나리오를 바라봤었는데 지금 7월 달이 넘어간 상황에서 오히려 상황이 지금 더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수가 끼게 되면서 유가도 다시 잡히나 싶었는데 다시 WTI를 제가 전일 확인해 보니까 80달러 선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90달러 선까지 이제 더 치솟게 되면은 여기서는 조금 이제 경고의 그런 메시지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경계감을 좀 키워나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환율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다행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거의 한 1,500 중후반대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1,400 후반대 정도까지 내려갔으니까 환율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좀 유리한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하지만 증시는 반등을 지금 주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여기서 증시가 반등이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또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기대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2분기는 실적이 잘 나와도 쉬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더 강하게 나와야 되고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은 보통 이제 1월 중순, 초중순경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가는 거니까 그때 이제 연간 컨센서스가 굉장히 좀 더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이제 그 하반기 장세가 좀 쉬어가더라도 반등 주면서 그런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 지금 매우 좀 험난해진 상황이다. 이거는 매우 낙관적인 이제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본다면 일단 하반기 장세는 회복세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일단 그거부터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뭐 반도체 업황만 봤을 때는 장밋빛 전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여기서 V자 반등을 더 강하게 가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뭐 10,000포인트, 12,000포인트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요즘엔 증권사들도 눈높이를 약간씩 낮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일단은 너무 이제 낙관적인 것보다는 일단 반등 나오는 것부터 확인을 좀 하면서 가자.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속 시원하지 못한 답변이긴 하지만요.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뭐 디폴트입니다. 식사로 얘기하면 밥입니다. 밥. 그죠? 네. 밥도 안 먹는데 요즘 반찬만 먹는 어쨌든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게요. 뭐 논쟁이 또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그죠? 근데 이게 처음 아니에요. 작년에도 몇 번 그죠? 뭐 피크아웃런 무슨 뭐 돈을 빌려서 투자하니 딥시크가 왔더니 퀀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또 노이즈가 나오잖아요. 이번 노이즈 혹은 이제 피크 논쟁을 어떻게 보세요?
뭐 늘 들어왔었던 말씀하신 대로 네. AI 거품론이 약간 좀 다른 식으로 발현이 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긴 해요. 근데 어차피 뭐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이 예. 한번 나왔다가 또 쉬어가고 그 쉬어가는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서 가느냐 이 정도의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와 지금의 사이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그냥 찍어내서 이게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재고가 남아도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공급이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도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가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에 한번 딱 부딪힌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가 뭘 보고 있었냐면 가요제 말씀하신 쇼티지 때문에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수요는 많으니까 가격 상승률이 엄청나게 나타나죠. 사람들이 보는 게 계속 이건 날 거야. 그러나 가격 상승률이 꺾이는 시점만 와봐라. 그때 내가 다 주식을 던질 거야. 그걸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사실 왔어요. 물론 그때 주식을 다 던지진 못했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 구간에 이제 오긴 왔는데 이거를 좀 조정하는 기간 앞으로는 그래 가격 상승률은 돌아된다. 최태원 회장이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네네. 우리가 이렇게 소위 시장에서 빨아먹으면 다 같이 죽는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가격 상승률은 둔화되는 걸 시장이 인지하지만 장기 계약이라든지 Q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이 나는구나 꾸준히 이런 거를 좀 조정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도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 이제 투자에 대한 뭐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가라 이거는 이제 아니고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그럼 그 조정 시기가 어느 정도 나올 건데 그럼 내가 현금을 쥐고 있다가 언제쯤 다시 재진입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언제 난 추가 매수 더 하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컸죠. 그게 이제 올라갈 때도 좀 제대로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조정이 올라갈 때도 사실 떨어진 것만 떨어졌어요. 올라갈 때도 막 하이닉스 삼성전자 9% 10%씩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변동성이 많았던 건데 자 그럼 하이닉스를 조금 더 얘기하면 하이닉스는 특별히 또 ADR을 상장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미국의 ADR과 한국의 원주를 같이 이제 보게 되는 흐름들인데 ADR만 보면 기대감으로 굉장히 급등했다가 또 좀 상승폭을 꽤 반납하는 그런 흐름들이에요. 네. 그래서 ADR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보면은 ADR을 매수하고 본주를 이제 공매도 하자라는 이제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ADR 상장하고 나서 하이닉스 주가는 더 떨어졌어요. 물론 지금 이제 뭐 ADR 하이닉스도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이제 IPO 할 때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ADR 이제 상장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SK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만 단독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시가총액 한 4위, 5위까지 다시 밀려났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전반적인 큰 손들의 그런 수급 자체가 살짝 지금 차익 실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그런 흐름들이 지난 이제 6월달 장세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수급 좀 빠져나가면서 그런 수급들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었냐? 지금 미국 증시는 횡보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이퍼 스케일러 쪽으로 지금 다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기관 쪽에서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강하지만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는 하나의 그 AI 큰 산업에서의 부품 아니냐. 그러면 그걸 주도하고 있는 곳은 또 어디냐. 결국 하이퍼스케일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야 되겠어. 그런 흐름들이 좀 선제적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달 이제 중순부터 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의 이제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캐파 그 성장률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세를 누리면서 가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는 시선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7월 달까지는 일단은 조정 오케이. 그럼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실적 잘 나왔어. 그러면은 이 여름 실적 시즌 이후로 새로운 뭐 주도주라든지 반도체 랠리가 다시금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름 시즌 이후로 제가 봤을 때는 갈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지금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당장 빠르게 치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요 이제 캐펙스를 좀 더 확인을 하시고
한 8월, 9월 달부터 다시금 흐름 이제 잡히는 걸 보면서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르면 확 오르면서 주식이 날 버리고 갈까봐 두려운 거지,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게 되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ADR과 국내 이제 원주라고도 하고 본주라고도 합니다. 그 차이는 뭐 노이즈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격차가 좀 날 수밖에 없고, 그죠? 네. TSMC도 보고, 그죠? 그걸 이제 경작하신 분들 알겠지만 거래 비용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미장원 가면 머리 자르는 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네. 한국 가서 자를까? 한국 가서 자르면 머리 자르는 비용은 싼데 한국가 200만 원인데, 그죠? 우리가 그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본업은 실적에 따라서 이제 간다는 거고요. 최태원 회장이 그저께 우리 연휴 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아마 대한상이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굉장히 함의가 많거든요.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제 기억나는 게 아비규환이란 말까지 쓰면서 물량 달라고 난리가 났다. 네, 그죠? 네. 난리가 났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이런 그 지금의 이익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상으로 와야 된다. 그다음에 사고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나, 그죠? 전원주 선생처럼 사고 잊어버릴 수가 있나?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건데. 네. 하이닉스 목표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네. 증권사 목표가는 높은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긴 좋은데 좀 확인하고 천천히 사라. 그쵸? 보유자들은 그럼. 네네. 유지하고?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다시 가지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6월 달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때 한참 이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400만 원, 450만 그렇죠. 원 더 높게 잡는 곳은 향후에는 뭐 결국 600만 원까지 갈 예. 것이다. 그럼 지금 가격 대비해서 2배 정도 간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그럼 장기 투자해야겠다라고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최근에 그러니까 300만 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한 170만 원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40%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하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이 한 이야기에서는 정말 저는 많은 힌트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젠슨항 CEO가 또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도 I love HBM 더 많이 찍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고 갔었잖아요. 내년 반도체 수요가 최소 지금 대비해서 50% 이상 더 폭증할 것이다.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수요가 넘친다.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맞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그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에서 있었을 때 가는 사이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긴 하지만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은근히 또 이게 고점 시그널처럼 발현될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과거에 네. 과거에 어떤 사이클은 그랬죠. 네네. 그래서 이게 딱 진짜 재밌는 거는 그 메가 클러스터 이슈 딱 나와주고 나서 반도체 이제 증설 본격적으로 앞으로 10년간 계획 가지고 한다. 네. 수천조 단위로 한다. 이 얘기 나오고 나서 더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이제 증설을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으로 일단은 받아들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이 세션에서 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 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개인적인 이제 투자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입니까? 열어보았을 때 아니면 뭐 그런 양자 간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간의 어떤 선호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이제 후반부에 있어서는 이 슈퍼사이클, 메가사이클 후반부에 있어서는 다시금 1위를 좀 탈환할 것이다라고서 바라봤었는데 일단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하고 또 시가총액도 1위 한번 탈환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글로벌적인 인지도 입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메모리 최강자라고 했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독보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원툴로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로만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원툴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 삼성전자는 이제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곳이죠.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흑자 전환 모멘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로 가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메모리로만 물으셨다면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단연 독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떨어질 때도 사실 고민이었던 게 반도체가 사실 많이 올랐던 건 생각했는데 반도체 팔아서 뭐 할 건데? 그죠? 아이고 여행 가거나 그죠? 뭐 네. 몰라도 그죠? 주식시장 안에서 만약에 있다면 그죠? 네. 반도체 팔아서 바이오를 사? 2차 전지를 사? 결국은 바이오 이게 반도체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 팔고 이 하락을 지금 견디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네.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업황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중국 업체들의 이제 그 약진,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위협 이런 것들이 반도체 시장을 영향을 주지만 국내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HBM 만드는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혼재됩니다. 중국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의 이제 범용 반도체 쪽은 사실 기술력이 이미 비등비등한 그렇죠. 수준까지 네, 올라와준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선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고부가 가치 선박은 우리나라 쪽에서 다 만들고 있는 것처럼 그 외 나머지 뭐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가형 시장, 이제 고가형 시장 이렇게 좀 나뉘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고부가 가치 반도체 쪽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기술 격차가 굉장히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랑 지금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서는 HBM 지금 4, 2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HBM5 지금 만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HBM3 지금 이제 막 그 기술 개발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만큼 격차는 나 있는 상황.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처는 어디냐? 중국은 사실상 거의 자급자족 그렇죠.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그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견해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쪽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달 이제 말쯤에 25일인가 26일 아무튼 뭐 그때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 상장. 네, 거기서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IPO 상장하잖아요. 지금 이제 자금이 그쪽으로 한번 싹 몰렸다가 다시 자금이 풀릴 때를 한번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IPO를 이제 하게 됐을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게 경쟁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또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증설도 나서고 기술 개발 나서면 이거 위협적인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면서 자꾸 노이즈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그렇죠. IPO로 조달하는 자금이 한 6조 정도.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그 ADR 상장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었던 자금이 40조가 넘잖아요. 거기서 이미 차이는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예, 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네. 뭐 CXMT를 상장하든 하면서 뭐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국 시장에 상장해서 그걸로 IPO를 해서 그걸로 투자하고 결국은 이제 쫓아오기 위한 자기네의 노력이지. 맞아요. 거기 상장한다고 뭐 글로벌 혹은 뭐 펀드들이나 이런 글로벌 투자들이 거기다가 막 돈을 쏟아 부어주고 그죠? 네. 그걸로 성과를 보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정리가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 기회들을 좀 찾아볼게요. 앞서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지금 조금 더 매력적이냐고 여쭤봤더니만, 네,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고 여쭤봤더니만, 네, 딱 지혜롭게 그죠? 네. 반도체만 기존 반도체 분야만 보면 SK 하이닉스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하시셨는데, 네. 삼성전자만 보면 사실 2분기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죠? 네. 좋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실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피크아웃 우려도 있었던 거고,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캐파나, 그죠? 뭐, 이런, 파운드리나 좋아지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탄력적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개인들은 하이닉스를 선호하지만 기관이나 이런 쪽은 삼성전자를 더 선호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네. 삼성전자의 가능성들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해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왜냐면은 결국에는 반도체는 이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잖아요. 예, 물론 HBM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쪽에서 선 주문을 이제 먼저 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문형 반도체 체제로 넘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만큼 이제 반영될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선에서 가는 거라서 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이제 SK 하이닉스와 좀 달리 바라봐야 되는 게 그동안 적자를 많이 냈었던 아픈 손가락이 시스템 반도체와 네. 파운드리였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그 삼성전자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만든 엑시노스 2600이 이번에 이제 Z 시리즈가 8세대 정도 넘어가잖아요. 거기 이제 엑시노스가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엑시노스 이제 2600이 탑재가 된다. 모바일의 AP죠, 엑시너스는. 네네. 2600이 탑재된다. 그럼 이걸 어디서 만드냐? 파운드리 쪽에서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베이스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HBM4는 다 파운드리 쪽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턴키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의 그 경쟁력이 좀 더 크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삼성 파운드리가 적자를 물론 내긴 했지만, 그러니까 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TSMC랑 뭐 비등비등하다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네. 많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년 이제 1년 이제 지나갈수록 그 수율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뭐 엔비디아 쪽에 계속해서 그 AI 가속기 칩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해도 이게 지금 그렇죠. 공급이 따라가지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몇 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몇 년 기다리는 동안 그럼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할게.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한테 그 설계 계속 이제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두 개씩 지금 이제 AI 칩들이 개발이 됐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는 이제 구글 TPU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온 상황이고,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피 이런 곳에서도 자체 지금 AI 칩을 만들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 AI 칩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에는 파운드를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TSMC는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차선책으로 인텔에 맡기거나 삼성전자에 맡겨야 되는데 인텔은 그만큼의 수율이 더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2순위인 삼성전자로 이렇게 나눠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이제 테슬라나 애플 쪽에서는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을 계속 좀 했었던 상황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시기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의 이제 텍사스 테일러팹 공장이 이제 가동이 이제 시작되는, 시생산을 좀 이제 해내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으면서 파운드리 이제 적자가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한 국면이 이제 2분기부터 이제 해소가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내년부터는 완전하게 이제 흑자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금의 이런 메가 사이클 국면에서 HBM 매출과 함께 여기에 파운드리 매출도 같이 함께 얹혀지는 거라서 오히려 매력도는 저는 더 이제 삼성전자가 큰 게 아닌가라고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나 적자 폭이 줄어들고 이제 곧 뭐 흑자는 많이 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네. 1억만 나도 1억만. 그러면 참 대박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 TSMC 쫓아간다고, 그죠? 네. 파운드리 시스템 쫓아간다고 우리 뭐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안 됐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워낙 물량이 막 밀어닥치니까 TSMC에서 못 만드는데 뭐 어떻게 되죠? 삼성이라도 가야 되지. 이런 호기 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하는 분들도 우리가 사석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 운 좋은 사람은 못 쫓아간다, 그죠? 그걸 의미 있게 해주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반전을 이룰 수 있고요. 삼성전자 미국의 ADR 상장 기대감들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 또 하나 하이닉스 얘기하다 얘기 못했는데 하이닉스 또 액면 분할 얘기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삼성전자 ADR이 조금 더 가시성 있고 빠를 거냐, SK 하이닉스의 액면 분할이 빠를 것이냐. 저는 액면 분할을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왜냐면 삼성전자가 네. 현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쟁여놓은 현금만 하더라도 1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차피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당장 ADR 상장을 안 하더라도 네. 사실 뭐 상관없다라는 주의긴 하거든요. 네. 만약에 필요했으면은 그 SK 하이닉스 한다 했을 때 같이 동시에 아마 추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맞아요. 네.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상장했는데 조정 주니까 비슷하게 조정 주잖아요. 이런 걸 이제 네, 보니까 네. 삼성전자 쪽에서도 아무래도 ADR 상장 관련해서도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추후 좀 보면서 네. 해도 우리는 늦지 않는다라는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슈는 큰 이슈는 이제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죠? 네네네. 근데 그리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액분하면 좀 더 긍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네. SK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좀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의미가 네.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죠. 맞아요. 예, 네. 지금 주당 가격이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180만 원. 제일 비쌌을 때가 뭐 거의 뭐 명품 가방 정도의 300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미 액면 분할을 했었던 지금 가격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 가격 구간대까지 떨어졌을 때가 한 4, 5만 원 정도까지 한번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49,900원인가 떨어졌잖아요. 5만 원 밑에 살짝 갔었어요. 네, 그 상태에서 그럼 거의 한 10배 정도 가까이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면은 유리한 맞아요. 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더 빨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지금도 네. 매력이 굉장히 상당하지만 이게 주당 가격이 비싸질수록 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만 비교했을 때 뭐 효성중공업, 뭐 HD, 삼성중공업도 현대일렉트릭 예쁜 좀 해야 돼요. 예. 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간다는데 뭐 네. 손이 잘 안 나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곳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정체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액분했었잖아요. 음. 예, 그러고 나서 좀 더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액면 분할 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 자금을 조금 더 빨아들일 수 있는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네. 부분이죠. 근데 액면 분할 한다고 해서 뭐 가치가 훼손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현대차 로봇 얘기하겠습니다. 회사 이름 이렇게 바꿀지 몰라요. 현대차 로보틱스. 현대차가 그죠? 네. 그래서 로보틱스를 엄청 주시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가는 사실은 그죠? 기대감 없이 많이 흘러내려와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만 보면 실적은 사실 잘 안 잡힌다. 네. 지난번에 그 부품사 화재 크게 났잖아요, 그죠? 네네. 그 영향도 있고 노조 파업 우려도 있고 그죠? 뭐 좀 현대차가 어쨌든 주가가 방향 못 잡고 있어요. 현대차는 지금 구간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현대차는 올해 사실 주가가 올라간 게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실적 발표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주가상에 크게 뭐 상승 탄력을 받거나 하는 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뭐 실적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에 부품사 화재 영향도 일부 반영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터키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라인도 그 공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판매 대수 역시도 예상보다 좀 적은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작년 동기 대비하면은 24%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컨센서스를 이제 비교했을 때는 10% 정도를 밑도는 수준이니까 사실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못 오르는 그러니까 좀 돌릴만도 한데 못 돌리는 게 어쨌든 그런 게 좀 놀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뭐 어차피 이게 실적이 뭐 엄청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뭐 하단을 좀 지지를 잡아주거나 반등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 만한 뭔가 모멘텀이나 트리거가 될 텐데 그러진 못할 것 같다. 근데 저 목요일 날 실적 발표네요. 네. 네. 목요일 날 기한은 하루 다음 날 하잖아요. 금요일이니까. 그러면 왜냐면 실적이 오히려 뭐 나와서 안 좋은 날을 확인하고 가면 그죠? 네네. 네, 갈 수 있겠다 그죠? 네. 오히려 이게 재료 소멸? 그러니까 어차피 실적 안 좋게 나올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료 소멸로 한번 딱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만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주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어차피 현대차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로보틱스 기업, 모빌리티 기업으로 이제 계속 시장에서는 그렇죠. 재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IPO 요 이슈에 계속 좀 기대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는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안 들리죠. 그리고 이 전망치라는 게 뭐 지금 당장의 뭐 실적과 관련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2030년도 그 이상 됐을 때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라서 그게 투자자들의 그런 투심을 확 사로잡을 만한 이슈가 될까 싶어요.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오 그래? 전망 좋네 하고서 이제 장밋빛 전망으로 가는 건데 떨어질 때는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무리 수치가 높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찍힌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한테 잘 안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대차도 이제 흐름 봤을 때 수급이 돌아와야 된다. 저는 결국 수급 논리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또 시장의 관심과 모멘텀과 트리거가 있어야지 오는 거죠. 그죠?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100%로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았거든요. 그죠? 네네. 100%.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걸 좀 받으면서 다른 뭐 글로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가 그걸 받아줬거나 그죠? 뭐 이러면 엄청나게 할 텐데 사실 그 지분을 이제 받았어요, 그죠? 네네.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어떻게 풀려가느냐, 뭔가 또 기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이슈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또 뭐 새만금 투자라든지 엔비디아 협력 이렇게 보면. 가격대가 근데 지금 워낙 이제 흘러내려서 그러면 현대차는 얼마쯤 사면 매력지 4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네. 50만 원 이하 가격 구간대부터는 저는 계속 분할로 사들어 가야 하는 가격 구간대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IPO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반기가 꽤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뭐 한 5개월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IPO가 이제 뭐 연초쯤 이제 진행한다. 그럼 그게 제로 소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근데 그 전까지 현대차를 그럼 지금 가격 대비해서 만약에 100만 원대 간다면은 2배 이상 올리는 건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 시장이 조정을 준 상황에서 빈집이 많거든요. 지금 현대차도 되돌림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대에서 들어가는 건 저는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의 80만 원 부근에서 들어가는 것과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건 차이가 크잖아요. 80만 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지금 반토막의 주가가 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고점 구간까지 그냥 회복만 나오더라도 2배를 일단 먹고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타이밍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차는 지금 빈집이 되고 있어요. 빈집. 그럼 여기서 새로운 주도주로 만약에 떠오른다. 하반기 주도주로. 그럴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 이하 구간대에서부터는 매수해라.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이제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뭐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대도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 있다. 50만 원 구간까지는 또 충분히 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가 지난해 현대차 그룹 쪽에서 이제 산정했었던 가치와 비교하면 기업 가치가 한 20배 정도 이상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현대차 쪽에서도 그 투자 자금 계속 많이 늘린 상황이죠. 3조 거의 넘게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진짜 IPO에 성공하게 된다. 근데 스페이스X도 굉장히 물론 이제 엄청난 대화였으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성공하면서 뭐 아주 IB 투자 이런 기업들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단 말이죠. 예, 그런 것처럼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회사,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투자는 모회사인 거잖아요. 지주회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가치 반영이 우선적으로 좀 더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업계에서 산정한
가격대, 목표 주가 가격대가 이제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서 저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대차를 지금 당장의 밸류에이션으로 이거는 평가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전문가인데 이걸 그냥 단순 기대감과 성장성으로 이걸 계속 보면서 이걸 사라고 해야 되는 건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로봇주들은 사실상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이슈를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는 사실은 뭐 자동차 판매거나 심지어 로봇이나 심지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아니고 지배구조예요. 지배구조를 풀어야 되는데 현대차의 지배구조를 풀 수 있는 소위 치트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빠르게 이거 상장해서 뭐 그 성과를 하려고 할 것 같진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죠? 시간을 두면서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켜서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에 대한 지배구조를 가져가야 해요.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현대차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엄청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언제 할지 정확히 모른다. 그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잊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로봇 얘기 나온 김에 LG전자 얘기까지만 할게요. 로봇 뭐 전반적인 얘기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로봇에 우리가 수많은 20, 30개 상장사 기업들을 조그만 걸 볼 건 아니니까 로보틱스 얘기하면서 대기업에서는 현대차 그룹과 LG전자인데 저는 뭐 현대차 그룹은 뭐 워낙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LG전자는 글쎄 로봇에서 뭐 확인하겠지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질문 하신 그런 앵커님이셨나 누구 중에서 있었는데 LG전자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있고 지금 현대차 쪽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만들고 있는데 왜 LG전자는 그 현대차에 비해서 좀 가려져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LG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전 제품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클로이드였나요? 아무튼 저도 잘 뭐 LG에서 휴머노이드 하는 건 사실 잘 몰라요. 그만큼 사실은 존재감 별로 없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클로이드일 거예요. 클로이드가 가정용 홈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는 제조 시설, 그러니까 산업용 시설에서 쓰이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LG전자는 이 가정용 홈 로봇이라는 것은 쓸 수 있는 수요처 자체가 너무 이게 한계가 명확해요. 고령층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시더라든지 아니면 시설 이런 곳에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좀 차이를 가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LG전자가 로봇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산업용 로봇에 있어서는 미국의 그 베어 로보틱스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프리 IPO는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IPO를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역시나 연말 아니면 연초쯤에 진행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베어 로보틱스 그 IPO 이야기는 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고 오히려 LG전자는 그 엔비디아 깐부 이후로 엔비디아와의 약간 협력 기대감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엔비디아가 로봇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협력사들을 찾으려고 하죠. 그죠? 그런 쪽에서는 LG전자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죠. 현대차는 피지컬 AI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현대차는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자기 로봇을 휴머노이드를 내줄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죠? 현대차는 자기 주도적으로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은 로봇 칩 들도 이미 뭐 클로이드에 또 심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피지컬 AI 쪽으로 계속 좀 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LG전자에서 만약에 하반기 로봇 모멘텀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액추에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뭐 악시움 이거를 CS에서 올 초에 또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하반기 중에 이제 시생산이 이제 연내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년부터 매출에 대해서 가시성을 띠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시장에서 로봇 기업으로
인지가 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LG전자를 이제 보면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액추에이터 그리고 로봇의 관절 역할 하잖아요. 이거는 관절이 클로이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로봇에 다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 현대 모비스에서 현대모비스에서도 하죠.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LG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LG전자 주주들이 네.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런 좀 관점에서 네. 그죠? 기다가 한번 뭐 지난번에 애플카 한다고 몇 년 전에 상한가 한번 막 네. 갔다가 그 다음 또 제자리 오고 이번에도 젠스랑 온다고 해서 상한가 한 번인가 두 번 갔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고 나서 산을 만들고 또 떨어지고 그죠? 답답해서 제가 여기 하는 거예요. 또 신사업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사업을 접은 만큼 과감하게 지금 AI 사업에 좀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또 뛰어들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그 데이터 센터용 그 냉각 솔루션 그렇죠, 사업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하고 시스템,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그 서버렉 관련해서도 MOU 맺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은 계속 좀 나오고 있으니까 AI라는 큰 틀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그래도 LG전자가 맞게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곽유정 대표님과 해야 합니다. 네. 왜냐?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있죠. 그죠? 네. 2차 전지, 바이오 2차 전지 이건 개인들이 사실 버릴 수 없는 섹터인데 맞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래 바닥은 좀 돌아 나오는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네. 반도체 에너지가 글로 가겠어? 결론이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곽유정 대표님 오셨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맞아요.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네. 확실히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관심 갖는 섹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만큼이나.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발언을 하는 게 저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저에 대한 뷰는 저는 작년 연말 연초 계속해서 동일하게 가고 있거든요. 올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다.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비중을 좀 줄이면서 새로운 이제 주도주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주도주가 2차 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계속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만 볼게요. 상반기에 올라갔었던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10배짜리 간 섹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통신 장비. 맞아요. 통신 장비는 사실 실적도 잘 안 나와요. 예. 그런데 뭐 미국 주파수 경매 이야기부터 이제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설비를 앞으로 좀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기대감만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대한광통신 이런 종목들도 10배짜리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섹터도 사실 당장 실적이 나오는 쪽은 아니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 이제 상장한다. 요즘에 우주 발사체 뭐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우주항공 섹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난 상반기 연초에는 에브리싱 랠리였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올라가겠는데 저는 오히려 놀라웠던 게 저는 이제 하반기 2차 전지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전문가 중 이제 한 명이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너무 빨리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삼성 SDI가 독삼사 그때 말씀드렸지만 공급 계약 소식 이제 따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더 가파르게 이제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삼성 SDI와 그 양극재 공급 계약 관계에 있는 LNF도 또 쫓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작년 이제 기점으로 이제 바닥 치면서 이제 추세적으로는 이제 터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ESS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상반기 연초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향으로 해서 전기차 캐즘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걸 좀 뭔가 확인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주가상의 반영이 좀 너무 탄력적으로 나와버렸다라고서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결국 어떤 모멘텀으로 2차 전지가 가야 될까 요 지점에 지금 이제 드디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실적이 또 뒷받침이 돼야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상반기까지는 배터리 셀 3사가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이제 2분기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이 가장 빠르게 예상이 되는 곳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는 원래는 한 4분기쯤부터 이제 흑자 전환 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다가 빠르면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 곽유정 대표님 확신이 있네요. 아주 딱 네. 질문 드렸는데 쫙 그냥 네. 제가 들어갈 틈을 안 주고 쫙 얘기를 하시는 거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 실적이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대감으로 땡겼으면 이제 거기서 다시 빠지잖아요. 그죠? 네네네. 실적이 뒷받침되면 그거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되게 초반에 안 좋아했어요. 그죠? 맞아요. 도대체 못 믿진다. 그죠? 네. 실적 안 좋다 그랬는데 이걸 재해석하면서 이게 나쁜 실적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고 이제 삼성 SDI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곽 대표님처럼 보는 분이 많대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배터리셀 기업들의 실적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또 소재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LNF나 에코프로 쪽을 이제 실적을 확인해 보면은 지난해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작년 저는 기점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권사 쪽에서도 다운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지점까지 다 왔다. 다운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그 사이클의 끝은 몇 배 정도 올라갔을 때 끝날까? 몇 배 정도? 네네, 주가가 과거 이제 저점 대비해서 그럼 대부분의 요즘 종목들을 보니까 10배 정도 가까이 올라가면 시세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끝나요. 되돌림이 그렇지. 강하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 추세가 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23년에 한 10배 이상 올랐잖아. 그쵸. 그때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에서 바닥 찍고 최근까지 한 뭐 많이 가봐야 3배에서 최대 한 5배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또 다시 되돌림 그냥 또 다시 그대로 나와준 상황.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스타트를 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럼 다시 또 실적을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실적의 근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렇게 봤을 때 ESS에서 나온다. 그럼 상반기에 AI 인프라 쪽에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던 쪽 생각을 해보면 신재생에너지, 전력기기, 뭐 전선 관련 종목들, 통신 장비 이쪽에서 다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2차 전지는 AI 인프라로 갔던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로 그냥 살짝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번 실적을 확인할 때 뭐야 ESS에서 지금 매출이 이만큼 나고 있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AI 인프라로 일단은 엮이면서 다시 또 강한 반등을 만들어 나갈 여력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기차 업종도 마찬가지고 ESS 업종, 이 산업 업종 사이클 타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강해요. 근데 이번 이제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가시성을 강하게 띄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ESS 매출 동향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셀이 일단 가장 또 우선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 증권가 쪽에서는 그렇게 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배터리셀 기업들이 먼저 수주를 넣는 곳은 소재다. 근데 그 소재는 리튬 가격을 봐야 되는데 리튬 가격이 지금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박스권에 살짝 갇혔어요. 그럼 다시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 말씀드린 성수기 시즌. 그게 3분기 말이거든요. 그럼 3분기 말이 언제냐? 지금 이제 6월 달까지가 2분기 끝났으니까 7, 8, 9월 달. 그럼 9월 달 말 기점으로 해서 움직임이 다시 리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9월에서 10월 달 이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내년 장 더 좋을 거니까 내년 내후년 전망치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선적으로 선반영이 일단 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이제 내년까지 쭉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계속 시나리오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막 네. 빨려 들어가네. 이제는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스트림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방송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그러니까 ESS가 좋아지면 결국 ESS파는 셀사 중심으로 가야 된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얘기를 했는데 네. 박 대표님은 그것뿐만 아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셀사가 제품을 수주를 받아오면 그게 또 뭐 양극재나 소재사 해주고 소재사는 또 원료를 구입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일관 체제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셀사, 소재사는 뭐 대표적으로 그 양극재 업체일 테니까 그렇죠? 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의 LNF일 거고 그죠. 또 밑단의 소재로 내려가면 포스코 홀딩스. 네. 네, 그런 순서대로 가면 돼. 그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이제 양극재를 만들 때 예. 배터리 4대 요소 중 하나가 양극재잖아요. 양극재가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높고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 쪽에 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곳이 포스코 이제 홀딩스예요. 그리고 음극재와 그 양극재를 두 개 이제 소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이 포스코 퓨처엠. 근데 이번 이제 하반기가 중요한 게 제가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LFP 이제 양극재를 우리 국내 소재사들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EV용 LFP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시점,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이에요. 네. 근데 그 ESS용 LFP 배터리는 지금 어차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양극재를 이거 수급을 받으려면은 사실 중국 쪽의 소재사한테 수급을 받으면서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국산화로 이제 내재화해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이 양극재 기업들이 LFP 양극재를 양산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미 생산 거점을 유럽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유럽에서도 ESS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조달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유럽의 그런 산업 가속화 법안이라든지 역내 생산 이거 계속 탈중국화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생산 거점을 지금 에코프로도 헝가리 쪽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삼성 SDI도 거점이 지금 헝가리에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폴란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조달 받으면서 그 ESS용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들, 구조적인 변화, 실적의 기대감들을 좋게 보셨고 셀부터 소재까지 이렇게 쭉 그 일관된 얘기를 종목까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그러면 거기에 소재단 끝단에 포스코홀딩스는 들어가고 네. 에코프로 그룹도 에코프로도 들어가는 여쭤보려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 유증 이슈를 좀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당연히 관심권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네. 저는 결국에는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올라가야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유상증자 또 대규모 유상증자인 거잖아요. 그거 네. 했다고 에코프로 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유상증자를 이제 볼 때 중요한 거는 이걸 왜 지금 시점에서 유상증자를 했고 유상증자를 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에코프로가 2022년도쯤에 5천억 정도 가까이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는 2023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지난해였나 지지난해쯤에 그 조단위에 유상증자 했었어요. GM이랑 뭐 합작법인 만든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5배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에코프로 쪽에서 유상증자 한다라는 것도 니켈 제련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니켈 제련소 지분을 이제 확보한다라는 이야기는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금으로도 계속 이 지분을 조달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외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조달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유럽 쪽에서도 탈중국 하겠다. 그러니까 소재도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유럽 쪽에서 생산을 해라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산 소재 이제 안 쓰겠다.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 시설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조달시켜라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의 또 상당 부분을 중국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 진출에 이게 막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지분을 다시 이제 사들여 와서 미국 시장 쪽에도 이제 안정적으로 그 소재를 이제 조달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LNF 또 포스코 퓨처엠의 차이점이 뭐냐면 공통점은 소재사예요. 그런데 에코프로 쪽에서는 하겠다라는 게 원재료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이걸 원가 절감까지 확 시키겠다.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다운 사이클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만약에 업황이 좋아지면 가격이 계속 비싸질 거 아니에요. 리튬 가격도 지금 대비해서 2배 정도 더 올라갈 거라고 업계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가 절감을 시켜버린다 하면은 수익성은 더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는 거는 유상증자 이제 하고
그 신주 이제 권리락 걸리고서 이제 받게 되잖아요. 네. 청약 일정이 언제냐면은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시즌 딱 왜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 약간 좀 그런 네, 의구심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상증자 일정을 조금 길게 잡았다라는 것도 업황 개선되는 거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보면서 하셔도 된다. 이게 만약에 또 성공적으로 유상증자를 마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 유상증자는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네.